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니까 북 리뷰도 많고 유튜브에 소개 동영상도 많습니다. 한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책에 대해 접근해볼까 합니다. 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꽤나 방대하고 상당히 읽기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균세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문명은 지리 환경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의 문명은 그 지역 사람 또는 그 민족의 생물학적 특성, 즉 타고난 우수성, 지적 능력 때문에 탄생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는 서유럽과 그 후손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인들은 원래 고대 그리스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 전통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지요. 아메리카의 토착 문명이었던 잉카와 아즈텍 제국은 1500년대 초반 불과 수백 명의 스페인군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문명이 제대로 탄생하고 번성한 적이 없죠.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총균세는 이렇게 된 건 모두 지리 환경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책의 제목이 왜 총균세인가입니다. 총균세는 농업문명, 농업사회의 산물입니다. 수렵채집사회, 즉 인간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야생식물을 채집해서 먹던 시대에는 절대 총균세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총균세는 유라시아 대륙 문명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마야, 잉카, 아즈텍이라는 고도 농업 문명이 있었습니다. 한데 이들 문명에는 총균세가 없었습니다. 총균세가 없었기 때문에 1500년대 초반 아즈텍과 잉카는 불과 수백 명의 스페인군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아예 인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즈텍과 잉카는 천연의 금, 은, 동을 사용했지만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약 기술도 없었고요. 특히 균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도는 전염병의 상당수는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옮긴 겁니다. 천연두, 홍역, 결핵 등이죠.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기원전 8000년부터 야생동물, 특히 소, 말, 돼지, 양, 낙타 등의 대형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화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고 따라서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화할 만한 대형 동물이 라마와 알파카 빼고는 없었고 따라서 동물로부터 옮긴 균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뒤 천연두가 퍼지자 불과 1, 2세기 만에 5천만 명으로 추정되던 아메리카 원주민 90 내지 95%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페인군이 공격하니까 불과 수백 명에게 각각 8만 명 이상의 잉카와 아즈텍군이 맥없이 무너졌던 거죠. 그러면 왜 아메리카 대륙은 총균세가 없었을까요? 먼저 세계 지도를 볼까요? 전 세계에는 유라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존재합니다. 남극 대륙도 있지만 너무 추워 사람이 아예 살 수 없으니까 여기는 예외로 합시다. 각 대륙의 결정적 차이가 유라시아 대륙은 가장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동서로 길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동서가 짧고 남북이 깁니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기 때문에 위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인류 최초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 모두 북위 25도에서 35도 사이에 존재합니다. 위도가 10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위도 1도는 거리가 133km거든요. 위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요소가 다른 지역에도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과 보리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야생밀과 야생보리가 기원전 7000에서 8000년쯤 길들여진 겁니다. 이 밀과 보리가 동아시아까지 전파됐습니다. 만약 위도 차이가 많이 났다면 기후 차이가 클 것이고 따라서 밀과 보리를 동아시아에서 재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동아시아 기온에 맞게 개량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제철 기술도 기원전 1500에서 2000년쯤 히타이트, 즉 오늘날 터키에 있던 히타이트 제국에서 처음 개발했지만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유라시아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중국에도 전파됐습니다. 말도 기원전 4000년쯤 오늘날 흑해 북부 연안 초원지대에서 인도 유럽어족 조상이 처음 길들인 것인데 역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10개 가운데 7개가 인도 유럽어족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이 말을 타고 주변 다른 민족을 정복했던 거죠. 거꾸로 화약기술은 중국이 처음 발명했지만 서유럽에 전파됐죠. 서기 13에서 14세기쯤에는 서유럽인들이 대포와 비슷한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서기 15세기에는 서유럽인들이 화승총을 만들었고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일본에 전파됐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화승총, 즉 조총을 들고 조선을 침략했죠. 제지술 역시 중국이 서기 1세기쯤 개발했는데 서기 751년 탈라스 전투 뒤에 아랍에 전파됐고 곧 유럽에도 그 기술이 건너갔습니다. 유라시아는 이미 기원전 2세기부터 실크로드가 열려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동쪽 끄트머리인 중국 베이징에서 서쪽 끄트머리인 파리까지 8300km인데 지금의 전파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문명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는 중국산 비단을 너무 많이 수입해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걱정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직접 비단을 로마에 수출한 게 아니라 실크로드의 중간 상인들이 수출한 거죠. 이에 비해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이 길어 위도 차이가 큽니다. 아메리카 대륙 토착 농업 문명인 아즈텍은 오늘날 멕시코에, 잉카는 오늘날 페루와 칠레 중북부에 있었습니다. 한데 페루 수도 리마에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까지 4,300km나 됩니다. 잉카와 아즈텍 사이에는 파나마 지역이 있는데 폭이 64km에 불과한 데다가 열대 강우림 지역입니다. 물자나 사람이 이곳을 통과해 이동하기 힘듭니다. 또 멕시코 북부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이 그 북쪽 북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 전파되기 힘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메리카 대륙 문명에는 총균쇠 외에 수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즈텍인들은 바퀴를 알았습니다. 진흙을 빚어 만든 강아지 모형의 바퀴가 달려있죠? 이거 아즈텍에서 출토한 유물입니다. 한 대 바퀴를 끌만한 대형 가축이 아즈텍에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잉카에는 아메리카 대륙 가축 가운데 유일한 대형 동물인 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근데 바퀴를 몰랐어요. 잉카와 아즈텍은 서기 14세기에서 16세기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음에도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퀴와 라마가 만날 수 없었고 수레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아즈텍은 문자가 있었지만 잉카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두 문명은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카는 멸망당할 때까지 문자를 몰랐습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유럽은 모두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이게 기원전 1000년쯤에 오늘날 지중해 동쪽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알파벳이 전파된 겁니다. 동아시아는 한자가 퍼져 오랫동안 사용됐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총균세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쉽게 퍼진 건 동서로 긴 탓이었다고 해도 이유야 어쨌든 유라시아 대륙에서 탄생한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유라시아인들이 아메리카인이나 아프리카인들보다 생물학적 특성이 뛰어나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총균세는 농업문명의 산물이라고 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아무 야생식물이나 야생동물을 쉽게 길들여 재배하거나 가축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야생식물이 농작물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장기 보관이 가능할 것. 둘째, 투입 노동력 대비 산출량이 많을 것. 셋째, 성장이 빠를 것. 그래야 종자개량이 쉽겠죠? 세계인들의 열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주식이 밀, 보리, 쌀, 옥수수, 감자 이 5가지입니다. 한데 모두 방금 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종자가 큰 벽과 식물의 분포라는 지도입니다. 종자가 큰 벽과 식물 56종을 들었는데 종자 무게는 10mg에서 40mg으로 세계 모든 벽과 식물의 중간값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겁니다. 이 56종은 전 세계 벽과 식물 중에 1%도 안 됩니다. 한데 이 56종 가운데 39종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 32종이나 집중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세계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게 당시 그곳 사람들이 유달리 창의적이었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동물이 가축이 되려면 다음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집단 생활을 하며 위계 질서가 잘 형성될 것.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서로 상처가 났거나 죽으니까. 그래서 리더나 우세한 놈에게 잘 복종할 것. 둘째, 인간을 잘 따르고 순종적일 것. 셋째, 좋지 않은 환경, 감금 상태 등에서도 아무 것이나 잘 먹고 잘 번식할 것. 가축은 초식성이나 잡식 동물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성장할 것. 그래야 키우는 노력 대비 빨리 고기와 젖털을 얻을 수 있죠. 한데 포유류 가축화 후보종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의 후보종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가축화된 종도 13종이나 됩니다. 남북 아메리카는 겨우 한 종에 불과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야생동물의 천국이지만 가축이 된 야생동물이 단 한 종도 없습니다. 말은 가축이 됐지만 얼룩말은 가축이 안 됐습니다. 얼룩말은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 동물원에서 호랑이보다 얼룩말 때문에 부상당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슴류 가운데 유일하게 가축이 된 건 술로뿐입니다. 사자, 하이에나, 호랑이 등이 가축이 못된 건 단지 맹수에서가 아닙니다. 늑대가 가축화된 게 개죠? 포유류가 4,500종이나 되는데 가축화 특성을 가진 동물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형 포유류 동물 가운데 기원전 2500년 낙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축화된 녀석이 없습니다. 즉 모든 대륙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은 농업문명이 탄생하기 가장 좋은 조건, 즉 작물화가 가능한 야생식물, 가축화가 가능한 야생동물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동서로 기니까 유라시아 대륙 한 곳에서 작물화 가축화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 작물화 가축화가 가능한 식물종이 훨씬 적었고 일부 가능한 소수가 있었지만 남북으로 길어 쉽게 전파되지 못했던 거죠.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데 중간이 열대 우림 지역이어서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의 문명 요소가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전파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 극히 건조한 사막이거나 초원지대로 환경이 열악해서 원주민 인구가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적은 인구로는 창조적 인물이 나타나기 어렵고 따라서 농업 문명이 전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농업 문명이 총균세 탄생의 전제 조건이 될까요? 농업 문명은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할 때 수렵 채집 시대에는 이 100명 모두가 수렵 채집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항상 이동함으로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이동함으로 걸음마 상태인 아기를 몇 명씩 업고 다닐 수가 없죠. 따라서 아기들 터울을 4년, 5년씩 둬야 하고 인구가 늘기 힘듭니다. 이에 비해 농업은 이동을 하지 않으므로 아기 터울이 2, 3년으로 짧고 인구가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생산력이 높아져 한 사회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할 때 80 내지 90명이 농사지어 나머지 10명 내지 2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0명, 20명은 도자기 기술자, 청동기나 제철 기술자, 상인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분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업. 무엇보다 인구가 급증함으로 많은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발생합니다.
왕과 귀족, 군대, 종교를 전담하는 사제 계급이 농업 문명에서는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결과가 국가의 탄생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는 수렵 채집사회 또는 총균세가 없던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사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에 유라시아 대륙 인구는 1억 명 정도, 아메리카 대륙은 2천만 내지 3천만 명, 오스트레일리아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데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도 유라시아 대륙이 인구도 제일 많고 GDP도 가장 높습니다. 2000년이나 흘렀고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도 기원전 1세기, 그때는 아직 농업문명 상태죠. 기원전 1세기의 상태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북쪽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 미국인도 결국 유라시아 대륙인의 후손이죠. 남아메리카도 스페인의 침략 뒤 혼혈화돼서 인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현대 세계는 기원전 1만 년에 시작된 농업, 그 시대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왜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됐을까?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유럽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 특성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사실 4대 문명이 처음 탄생한 곳은 모두 아시아죠? 1800년 당시 세계 GDP의 3분의 2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학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를 진짜 주도하게 된 건 불과 200년밖에 안 된 사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도 결국 지리 환경 결정론으로 설명합니다. 중국 면적이나 유럽 면적이나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비슷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 역사 무대는 현재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면적이 3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서유럽 면적 역시 비슷합니다. 한데 역사적으로 유럽은 항상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서유럽의 주요 핵심 국가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칸다나비아 국가들이죠. 한데 이들 나라들은 스페인이 피레네 산맥, 이탈리아가 알프스 산맥에 의해 고립돼 있고 영국은 섬나라여서 당연히 고립돼 있죠. 프랑스와 독일은 라인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유럽의 자연 환경이 각 나라별로 분열될 가능성을 아주 높여줍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주 역사 무대였던 동부와 남부 지역이 평탄합니다. 지도에서 보이죠? 중간에 황하와 양쯔강이 있지만 운하로 연결되기도 해 지리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국은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유의미한 반도는 주변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간에 잠깐씩 분열된 적은 있었지만 기원전 3세기 이래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한때 중국도 대항해를 한 적이 있어요. 1400년도 초반 명나라 환관 정화는 7차례에 걸쳐 동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합니다. 선박 62척, 선원 28,000명. 당시 정화 함대의 기함 가장 큰 배는 3,000톤급. 한데 정치적 이유로 이 항해는 금지됐고 이후 중국은 세국 정책을 사용합니다. 한데 콜럼버스가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선단을 조직하려고 했을 때 유럽 여러 왕실을 찾아다녔지만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5번째 스페인의 후원을 해줬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게 되고 자본주의 탄생의 원인이 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콜럼버스 함대의 규모는 정화하고 비교가 안 돼요. 콜럼버스 함대는 배 3척, 선원 88명, 가장 큰 배는 250톤급, 정화 가장 큰 배는 3000톤급, 콜럼버스 가장 큰 배는 250톤급.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즉 중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돼 있어 황제의 단 한 번 결정으로 원정이 중단됩니다.
한데 유럽은 분열돼 있어. 콜럼버스 한 곳, 그 두세 곳에서 후원을 받지 못해도 다른 국가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즉 유럽은 분열돼 있었고 분열된 유럽이 통일된 중국을 이겼다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최적 분열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즉 기술이나 문명은 설사 좋다고 해도 거부당할 수 있지만 적당한 분열 상태에 있으면 한두 곳 혹은 서너 곳에서 거부당해도 다른 곳에서 후원자, 선호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자본주의가 탄생할 때 최적 분열의 상태에 있었다.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생각인 거죠. 총균세에는 이와 관련 인도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인도는 서유럽보다 분열이 심해서 대항해와 같은 것을 시도할 수 없었다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생각한 듯합니다. 자, 이상 간략하게 총균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